미국에 이어 일본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에도 기시다 정부가 이번 주가 상승세를 바탕으로 조만간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할 것이란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한다면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도 변해야 하는 만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골디락스를 넘어서 불꽃 장세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물론 오늘은 조금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그동안의 상승세를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의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월가 IB를 가면 갈수록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에 예. 미국 증시가 3대 주가가 사상 최고치 기록에 그렇죠. 따라서 지금 말씀대로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선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의미를 둘 수는 없습니다는 떨어졌습니다는 예, 사실 증시는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재현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미 경제는 붐플레이션, 증시는 파이어 마켓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S&P 지수의 목표가가 속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예, 상향 조정되는 저렇게 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5,400까지, 바클레이스가 5,300까지. 이 바클레이스는 참고적으로 한 5,000선 돌파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예. 지금 뒤늦게 좀 S&P 지수를 속속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가장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인데요. 예. 오히려 지금 5,400, 5,300 비해서는 5,200로 조정했지만 가장 낙관적인 게 이렇게 오히려 비관적이다 이렇게 될 만큼 미국 증시가 좋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오늘 시장의 관심은 단연 슈퍼 하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대선 출마 자격을 획득하느냐 이 문제였었죠. 아마 증권 방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 뉴스가 탑 뉴스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대선 잔목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 분위기도 지금 11월 5일 날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될 것인가 하는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한국경제신문의 일면 톱에서도 워싱턴 현지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사실 월가에서는 연초 주가 흐름 가지고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재미난 결과가 있습니다. 예. 현직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 민주당 대통령이죠. 그 현직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될 때 11월 5일 날 예를 들어서 당선될 때는 그해 연초 주가가 한 2.6%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직 민주당 대통령이 패배할 때는 예. 사실 연초 주가의 6.2%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자 월가에서는 어떠냐? 지금 보면 연초 올해 들어서 연초 2개월 동안 S&P 지수가 한 8% 급등했는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쪽의 시각이 예, 있거든요. 그러겠네요. 근데 현지 분위기와는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은 세계 각국들의 대통령이 예. 너무 불확실한 환경이 맞기 때문에 초강경 지도자를 원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환경에서 고령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초불확실한 환경을 극복할 만큼 강인한 신념이라든가 예. 이런 게 있느냐. 다소 도덕적으로 떨어지더라도 트럼프가 낫지 않느냐.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의 양에 대해서도 예. 시진핑의 1인 독재 체제가 될 것이다 하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는 예. 어제 2인자에 해당되는 총리가 양에 대하고 끝나고 기자회견이 없다. 예. 이걸 밝혔죠. 그건 뭐냐. 시진핑 1인 독재 체제가 더 강하게 됐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증시 정말 거침없습니다. 이번에는 니케이 지수가 마침내 4만 선에 도달했는데 어떻게 보셨죠? 네, 우리가 1월 달인가요? 예. 빠르면 다음 달 2월 달이 되겠죠. 4만 선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 조금 지연되긴 했지만 4만 선이 돌파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진짜 4만 선 돌파한 게 이게 아마 일본 증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일본의 종전의 사상 최고치는 1989년 12월 달에 기록했던 예. 38,910원인데요. 이거를 경신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최소한 증시적 측면에서 일본인 30년을 탈출했다 하는 의미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사실 일본이 어제 니케이 지수가 4만 돌파할 때
일본의 그 재팬 디스카운트 대책, 재팬 밸류업 대책 정책적으로 많이 그 의미를 해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최근의 세계 주가 모습의 한국 증시의 위상을 정확히 알려면 뭐가 이렇게 미국과 일본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한국은 이렇게 헤매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예. 갈려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자, 지금까지 작년 4분기 실적에 S&P 기준으로 거의 다 발표되고 있는데요. 예. 시청자 여러분, 맨 처음에는 72%가 점점점 끌어올라가지고 지금 80%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행진이고요. 일본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50%대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일본이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50% 비율은 1990년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들어갈 처음 시점, 예. 그때의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일본의 니케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예. 반면에 한국은 어떠냐? 어닝 서프라이즈가 22%입니다. 그러면 일경제가 잃어버린 30년 직전과 수준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 기업 밸류 대책도 결국 경기라든가 기업들의 예. 실적이 받쳐지지 않으면, 눈이 말씀드리는 받쳐지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코리안 디스카운트 밸류 대책이 과연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가 미국의 4분의 1 정도 그치는 상태에서는 과연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예. 어디에 정책을 중점을 둬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권고 사항이 이번에 다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일본 증시 랠리를 두고 재미난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사무라이 랠리.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것과 좀 결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증시가 오랜만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랠리라는 붙이는데요. 랠리가 뭐 학술적 용어가 아니고 저널리즘 용어이기 때문에 뭐 재팬 랠리, 예. 사무라이 랠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사무라이 랠리라는 표현이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과 함께 사실 일본의 그 증시도 지금 사무라이 7 종목이 주동되기 때문에 사무라이 랠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M7 종목, 그렇죠. 그래서 M7 랠리라 그러죠. 올해 들어서는 뭐 MFN 랠리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M7 랠리, 그리고 일본도 사무라이 7 여기에 빗대서 사무라이 랠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일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사무라이 7이 이런 업종들이다. 예. 대부분 다 뭐냐면 일본이 반도체 저력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든가 예. 또 일본은 전통적으로 밸류가 있는 게 사실은 일본의 종합 상사들이거든요. 그렇죠. 워렌 버핏이 샀던 것. 예. 여기 합친 것이 지금 사무라이 7, 일본 증시를 휘젓고 다니는 사무라이 7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증시가 취약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만약에 미국의 M7 종목들이 좀 안 좋을 때는 일본 증시가 동반해서 사실 하락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약성도 갖고 있는 것이 향후 일본 증시와 관련해서 앞날에 대해서 여러 시각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가가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걸 생각하면 지금 기시다 정부의 지지도상으로는 주가 상승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보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같이 증시를 주도하는 업종이 M7과 미국의 예. 사무라이 7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이 또한 다른 나라의 주력 업종의 주가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이 일본 증시의 취약성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일본이 니케이 지수가 지금 4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떨까 하는 측면은 누누이 말씀드리는 주가가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이다. 예. 일본 경제는 침체돼 있습니다. 작년에 그 3분기에 일본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3.3, 그리고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4, 계속해서 빠지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전미경제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경기가 침체냐, 회복이냐 판단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일본은 경기 침체다 이렇게 예. 됐습니다. 또 물가도 지금 작년에 3.2% 올라갈 만큼 물가가 일본은요 3.2%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일본의 니케이 지수 4만 선에 받쳐주지 못하는 측면이죠. 그러면 집권당이 기시다 정부는 잘하느냐 하는 것을 예.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시다 정부와 자민당은 지금 아오키 법칙, 민생 실패로 인해서 아오키 법칙에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예. 지난주에는 기시다 총리의 지지도가 12%까지 떨어졌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기시다 정부와 집권당인 자민당 간의 지지도도 30% 초반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악교 법칙에 걸려 있죠. 그런 측면에서 기시다 총리 승리는 사실 증시의 흐름과 관계없이 지금 조기 하야의 위기 국면에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매크로 사이드에서 경기에 받치지 못하고 마이크로 사이드에서는 M7 정부가 사무라이 펀드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취약하고 그다음에 집권당 입장과 지금의 정부를 이끌어가는 기시다 정부도 지금 국민의 지지도가 낮기 때문에 일본 정치 앞날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지금 퀘스천을 그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그렇다면 더 궁금한 부분이 만약 경제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일본 증시는 왜 이렇게 오르는가 이 부분인데요. 특별히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아베노믹스의 이렇게 10년 이상 지속되는 과정에서 자, 아베노믹스 한번 보겠습니다. 엔저죠. 그렇죠. 그럼 수출 기업 입장에서 채산성이 주가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채산성이 그만큼 개선되겠죠. 예. 그리고 저금리 상태, 마이너스 금리죠. 비용 코스가 절감하니까 기업들은 수익이 주가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수익성이 쌓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할 때 마치 정책이 되면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말씀드립니다는 일본 같은 경우는 재팬 디스카운트 대책이 왜 나느냐 하면 지난 10년 동안 아베노미스가 누적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지 엔저에서 수출 채산성 그다음에 마이너스 금리에서 비용 코스가 절감되니까 그만큼 기업들의 현금이 누적돼 있었다. 근데 이것이 주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정책 당국자가 자 있는 것부터 좀 이렇게 제대로 평가받자 하는 것이 저 PBR의 PBR을 올리는 대책이거든요. 이것이 뭐냐 정책적으로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 매리적인 측면에서 재팬 밸류업 대책은 아시겠으나는 일본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아시겠지만 소니라든가 파나소닉이라든가 도요타 같은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80년대에 팍스 재팬시아가 팍스 아메리카를 이렇게 넘을다 할 정도로 사실 조력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마켓시하고 아직도 30% 될 만큼 굉장히 잠재적인 밸류 가치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재팬 밸류업 대책의 제조업 부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시다 총리는 이걸 개인적인 리쇼링 정책과 일본은 폐쇄적이거든요. 근데 개방적인 리소스 정책에서 대만 같은데 TSMC를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게끔 적극적으로 제조업 부활 대책, 다시 말하면 도요타도 부활시키자, 그다음에 반도체도 부활시키자 하는 이 정책가 맞물려서 첨단 기술 육성했던 것이 재팬 밸류업 대책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주식 대중화 기반으로서 아시겠습니다는 소액 투자 이렇게 비과세 제도 NISA 제도죠. NISA 제도. 그러다 보니까 주식 수요 기반을 대중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제 정책적인 사항에 맞물려서 정책 타이밍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런 점을 중요해서 워렌 버핏이 일본의 가장 주식시장의 상징적인 5대 상사주를 샀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탈중국 자본들이 일본에 끌어들인 상태에서 이런 것이 아울려져서 일본 주가가 상승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기시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번 주가 상승 랠리를 잘 활용해가지고 일본 경제를 되살리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은데요. 가능하겠습니까? 네,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경제는 아직도 작년 3분기, 4분기 역성장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번에 주가 상승이 일본 그 경기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필요한 거죠. 예. 기시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대목을 이런 선순환 거리를 잘 형성시킬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이 지금 니케이 지수 4만선 돌파와 함께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일본이 아무리 민간 저축률이 높다 하더라도 주가 상승에 따라서 이제 돈 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위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은 인근소득과 달리 굉장히 불로소득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소위 웰스 이펙트, 부의 효과가 크다는 측면에서 경기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가 형성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본의 민간 저축률이 한 6%입니다. 예. 근데 지금 주가 상승률을 보면 그 굉장히 지금 연초 대비해서 이 연초 2개월 동안 따질 수 없겠습니다는 연초 대비해서 지금 주가 상승률이 한 8% 정도 되니까 연초 2개월 동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내가 저축을 그랬냐? 그다음에 주식 투자하겠느냐? 아무리 일본 국민들이 주식은 갬블링이다 하는 식으로서 전통적으로 보면 일본 증시가 자본시장이 발전되지 않은 데에는 주식하면 안 된다 하는 입장이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일본에서 이자 넣을 때, 그다음에 주식 투자할 때 볼 땐 주식 투자 시장이 멀쩡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일본 국민들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 오랜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주식 투자에 일본의 민간 저축률이 이렇게 주식 투자로 이전될 때는 예.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민간 저축률이 떨어지면 세이빙스 패러독스에서 저축률이 떨어지면 경기를 침체시키는데 저축률이 올라가면 경기를 침체시키는데 예. 저축률이 떨어지면 경기를 회복시키겠죠. 소비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증시가 활성화되면 자 민간에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자금이 들어오면 기업이 구매에 맞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고리가 형성돼서 일본에 보면 경기 회복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요 대목은 사실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볼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 이것이 세계적인 현상이다. 세계적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각종 양도세라든가 금투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세율이 높은데요. 예. 왜 이거 갖고 있어야 됩니까? 전 세계에서는 지금 일본도 사실 이렇게 상속세 관련해서 우리와 비슷한 50%, 우리는 대주주 관련돼서는 60%니까 우리가 가장 높습니다. 예. 일본조차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무리 국회의원들도 이거 증세하는 게 기득권입니까? 이걸 내쳐줘야죠.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그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의 상승은 우리 정책이라든가 특히 증세에 갖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 보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정치색을 띠지 않습니다는 예. 한국 증시를 올리고 한국 경제를 올려야 그것이 여든 야든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표를 몰아주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정치색을 띠고 저 사람이 저게 아침부터 와서 정치색을 띠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 세대를 이해하려면 전 세계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 것처럼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받아들여야죠. 그게 여가 있고 야가 있고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총선에서는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들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연 일본 정부가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이번 기회를 삼아서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본의 탈출은 40년 만이다. 이번에 탈출 선언한다면 예. 23년 만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길게 보면 40년입니다. 일본의 그 자본이 버블이 붕괴되면서 디플레인 용어가 사실상 시장에서 나온 게 1990년대 이후서입니다. 그때로 따진다면 이번에 탈출을 선언한다면 예. 40년이 되겠죠. 근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는 디플레 하는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디플레를 선언한다면 그때 당시에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치욕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것을 지연시켜가지고 2001년에 어쩔 수 없이 디플레를 선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40년 만이냐, 그다음에 23년 만이냐 하는데요. 시장에서 디플레이션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90년이다. 이때로 보면 40년 만이다. 예. 그리고 치욕이라고 하는 일본 정치에서 디플레 선언은 2001년을 따진다면 그래도 23년이다.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 탈출을 선언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물가 수준 한번 보겠습니다. 예. 2020년 마이너스 0.2%, 2021년 마이너스 0.1%. 동일하게 2020년, 2021년 물가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2022년 2.3%, 2023 지난해는 3.1%입니다. 상당히 높죠. 그렇죠.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관건인데요. 임금 상승률은 지금 4%가 넘습니다. 이거로 본다면 디플레 탈출을 충분히 선언할 수 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40년 임금 상승률의 1991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 시장에서 사실상 이것이 그걸 기초로 해서 급격히 임금 상승이 투하되니까 예. 국민 입장에서는 디플레가 된 게 아니냐 시장에서 나왔던 배경입니다. 그렇죠. 요건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시다 정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기시다 총리는 조기 하야, 코너에 몰리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야, 일본 경제 디플레 문제가 가장 당면한 문제인데 내가 뭐냐 디플레이션 탈출을 하는 총리다. 그럼 나를 왜 조기하야 시키느냐? 기사총 입장에선 조기하의 위기의 코너를 몰리고 있을 때는 어쨌거나 뭐냐 디플레 탈출을 선언할 수는 유인이 생기겠죠. 예,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내가 성까지 않느냐? 국민들은 왜 나한테 지지도가 이렇게 안 낮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물가 수준이라든가 정치적 파퓰리즘을 생각한다면 특별히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얘기가 쉽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 근데 실행에 옮길 것이냐 하는 측면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 왜 일본이 니케이 지수 상승과 함께 디플레 탈출 얘기가 나오느냐 하는 측면은 코너에 몰리고 있는 기시다 내각으로 볼 때는 디플레 탈출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자구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플레 탈출 얘기가 나오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는 잘못되어 있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니케이 지수가 4만 선에 도달한 걸 두고 오히려 우에다 총재가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 더 힘들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네, 사실 니케이 지수가 올라간 게 왜 그러냐 하는 측면에서는 일본의 그동안 아베노믹스에 쌓여있던 엔저에 따라서 수출 채상에 쌓여있던 부분,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금리에서 비용 코스를 하는 기업의 이렇게 밸류가 잘 쌓여있는 측면이거든요. 이걸 주가에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사실 증권 당국에서 이 문제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그리고 제조업 부활 정책에서는 기시다 정부의 산업 정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당신네들 일본은행이 선 거는 뭘 것이냐? 예.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 중물을 탈피해서 아베노믹스를 탈피한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 일본이 그나마 갖고 있는 잠재적 밸류 문제 해석시키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조업 부활 정책 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린다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상 뭐냐 제조업 부활 정책도 이게 밸류업 대책도 지금 희석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자 오히려 일본의 우에다가 이렇게 출구 전략을 모색하지 않고 예. 마이너스 금리 정책하면 빅테크는 가장 민감하지 않습니까? 사무라이 세븐은 가장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쉽게 이 우에다가 지금 얘기해서 엔화를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학수고대하는 디플레 탈취되면 다시 일본의 우에다가 통화 정책을 변경해서 그동안 엔화 추천했던 것이 손실이 난 상태에서 국내 금융사는 이번에 디플레 탈출된다, 엔화가 강세된다, 더 갖고 있어서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또다시 이 점에 있어서는 너무 증권사가 그동안 투자 실패를 이렇게 인정을 하고 다른 쪽의 포트폴리오를 강구해야 되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중국의 증시와 마찬가지로 예. 본질을 해석시키는 측면에서 또다시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주가를 올린 거는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가 올린 것, 일본 은행의 총재가 올려서 힘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플레 탈출도 쉽지 않고 일본의 통화정책 변화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